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파월 의장이 지금 원위치 고수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시장 예상을 뒤엎고 페드가 원위치를 고수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기존 시나리오보다 더 강력하고 인플레이션 전망은 크게 바꾸지 않았죠. 인플레이션 완화로 갈아막고 있던 그 요소가 일시적으로는 기름값 그리고 계속해서 주거비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도한 미국 증시는 그야말로 나이키 곡선을 그렸죠. 겉으로만 보면 미국 경제는 꽃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말대로 목표치 2%까지는 가겠지만 그 과정에 울퉁불퉁한 범피로드가 많다. 꼭 지나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적잖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슬아슬한 그 범피로드를 건너야 되는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을 하고 있는 페드와 파월 의장을 중심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과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드는 지난 20일 FOMC에서 올해 말까지 3회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4.6, 4.6 그대로 뒀죠. 이 GDP 예상치는 확 올리면서 실업률 예상치는 낮추고 그리고 PC 인플레이 전망치는 거의 그대로 뒀습니다. 코어 PC만 근원 PC만 2.4에서 2.6로 올렸는데 이 말은 뭐냐? 경제는 너무 좋을 거다. 뭐 이게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노랜딩 수준이고 목표치는 2%까지 오지 않아도 금리는 내릴 거야. 3회 내릴 거야라는 걸 완전히 확정을 지은 거죠. 즉 목표치가 되지 않더라도 기준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실제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세 가지 그리고 또 중요한 발언을 파월 의장이 했습니다. 첫째는 울퉁불퉁한 길을 여러 번 강조했다라는 거죠. 이 범피라는 게 뭐 턱이잖아요. 과속 방지 턱인데 이게 뭐 그동안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하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처럼 이렇게 많이 한 거는 되게 이례적입니다. 이 범피라는 표현을 5번이나 썼습니다. 이 영어 원문이 이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범피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더 반가운 소식이죠. 인플레이션 완화로 가로막았던 주거비도 언젠간 떨어질 거다라고 명시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주거 서비스 인플레도 똑같이 완화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과 경로는 팬데믹 이전과는 좀 다를 거다. 다른 조합이 나타날 거다 예측을 했고요. 이 영어 원문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셋째는 1월 CPI 쇼크 그게 상당히 시장에 미친 영향이 컸었잖아요. 이 부분의 질문도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절적 요인이 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일시적이었기 때문에 인플레가 완화되는 그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런 대세 지장이 없을 거야 라고 했는데 2월에 PCE 지표는 어떻을까요? 그동안 PCE 지표는 아시는 것처럼 CPI보다 훨씬 좀 더 인플레이션 완화,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강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파월 의장의 의지, 판단이 맞다라는 걸 2월 PCE가 확인시켜 줄까요? 뉴욕 증시 휴장일이죠. 29일 성금요일에 2월 PC 지표가 나옵니다. 여전히 디스인플레에 대해서 100%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확신을 조금이라도 더 주게 될까요? 2월 PC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2.5%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월도 2.5였죠. 그래서 2.5 그대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전월 대비 헤드라인 PC 상승률은 0.3에서 0.4로 오히려 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원 PC 상승률은 1월과 2월 다 같은 2.8%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디스인플레가 가다가 멈칫하는 그런 게 CPI에서도 보였는데 PC에서도 그런 게 보이는데 다만 CPI보단 PC가 조금 더 괜찮게 조금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클리블랜드 연방은행의 실시간 인플레 예측 플랫폼인 인플레나우 캐스팅 전망치도 비슷합니다. 2월에 전월 대비 0.3, 0.36, 0.3 비슷하게 나오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PC는 2.45, 2.5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근원 PC는 2.76, 2.78 정도로 2.8로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즉 CPI에서는 1월이 팍 튀어 올랐는데 PC는 덜 튀어 올랐죠. 근데 2월에는 좀 완화되는 건 아니고 1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해서 약간 범피한 이런 부분 울퉁불퉁한 그리고 이 비포장도로 같은 걸 계속 느끼게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몇몇의 페드 인사들이 비둘기에서 매로 전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나온 점도표만 보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점도표의 중간값은 19명의 FOMC 위원 중에 10번째에 있는 사람 딱 중간에 있는 그 중간값으로 대표되는 거죠.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명이 딱 4.5에서 4.75에 있으니까 4.6으로 중간값이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한 명이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증권값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상세 내용은 이렇게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바로 직전의 점도표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를 3번 이상 할 거야 라고 봤던 사람이 11명이었습니다. 이번에 근데 10명으로 줄었다라는 거죠. 11명에서 10명으로 줄었고,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하를 2회 이하로 할 거야 라고 보는 의원 수는 9명이었다는 거죠. 단 한 명만 금리 전망치를 바꾸면 올해 금리 인하의 수가 2번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니까 6월 FOMC, 9월 FOMC 점도표가 나올 때 수시로 변할 수 있으니까 약간의 어떤 리스크가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와중에 비둘기파에서 매파로 전향한 이 커밍아웃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누구죠? 레피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입니다. 올해 FOMC 투표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보스틱 총재가 뭐라고 했냐? 지난 22일에 올해 기준금리 인하의 수가 1회에 그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작년엔 3번까지 봤다가 올 들어 2번으로 줄였는데 이번에 다시 1번으로 더 줄였습니다.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회복력이 있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명시적인 이유였습니다. 보스틱 총재는 올해부터 또 FOMC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좀 더 신중해진 거죠. 그러면 이 보스틱 총재에 이어서 계속해서 커밍아웃을 하는 비둘기파에서 매파로 전향하는 사람들이 나올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가 또 관전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일단 보스틱 총재가 25일 미국 시간으로 25일 월요일에 다시 공식 석상에 서고요. 같은 날에 그동안 가장 비둘기파, 최고의 비둘기파로 분류되어 왔던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도 같은 날 연설을 하고요. 페드 지도부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비둘기파로 분류되어 있는 리사 쿡 페드 이사도 페드의 이중 책무에 대해서 강연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페드 지도부에서 상대적으로 매파로 분류되어 있는 크리스토퍼 월러 페드 이사도 27일 뉴욕에서 경제 전망에 대해서 연설을 하고요. 파월 의장도 다시 한번 공식 석상에 섭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페드 리슨스라는 행사도 했었지만 거기는 별 발언을 안 했는데, 이번 또 증시 휴장일인 29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담을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행사에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공식 일정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여기저기서 많은 페드 인사들이 언론과 인터뷰를 할 겁니다. 여기서 본인들의 생각, 어떻게 바뀌는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이 페드 지도부 7명과 그리고 FOMC 투표권이 있는 지역 연은 총재 5명, 이 총 12명이 금리를 내릴지 올릴지를 결정을 하잖아요. 투표권이 있는 이 사람들 12명의 인사들의 발언을 중심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레피엘 보스틱 총재가 상당히 비둘기파로 그동안 분류되어 왔는데 이 매파로 전향을 했다는 건데, 이 전향하는 사람이 있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피벗 시기와 관련해서 최근에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은 상당히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동남아, 중남미에서 금리를 내리고 있고요. 특히나 올 들어서는 계속해서 동유럽 그리고 중남미에서 계속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브라질이나 체코나 그리고 칠레, 헝가리, 이스라엘 이런 나라, 이스라엘은 전쟁 때문에 그렇고 이런 나라들이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들이었고요. 그리고 물가가 안정돼서 금리를 내렸다라기보다는 경기가 너무 식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 일시적 대응으로서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스위스 중앙은행이 주요 국가 중 선진국 중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지난 21일에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0.2%포인트 25bp 내렸습니다. 2015년 이후 9년 만에 금리를 내린 거죠.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낮췄고 인플레와의 싸움도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다음에 또 스위스 같은 나라가 있을까요? 이름이 비슷한 스위스 인근에 있는 스웨덴이 그럴 수 있을까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오는 27일에 금리를 내릴 것 같지는 않지만 27일 수요일인데 금리 인하 신호를 줄 걸로 보고 지금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이나 6월에 스웨덴이 또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기준금리를 결정한 나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주요 국가는 거의 없고요. 스웨덴 정도 유심히 보면 될 것 같은데, 로이터 통신은 스웨덴이 앞으로 스위스에 먼저 금리를 내리고 유로존,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순으로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국은 미국, 캐나다 다음 정도 순서가 되지 않겠냐, 아니면 영국 다음 순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미국의 금리를 내리고 한두 달 후에 한은이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페드가 파월 의장이 연내 금리 3회 인하 연을 계속 유지한 좀 대표적인 이유가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대선을 앞두고 빨리 금리를 내려서 바이든 행정부를 조금
우회 지원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다들 분석을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미국 대선 구도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가 최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을 회복하고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이 더 높다라고 나오는 여론조사도 적잖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 3월 초에 있었던 국정연설을 기점으로 해서 고령 리스크를 조금씩 잠재우고 있죠. 나 1시간 이상 연설할 수 있어. 나도 상당히 건강해요. 라고 하는 걸 과시를 하고 있죠.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약간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지지율 평균 격차가 약간 줄어들고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주 법원이 부과한 6조 원대 벌금을 낼 돈이 없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상태죠? 뉴욕주 법원에서 이제 사기 대출 관련해서 자산 부풀리기 관련해서 항소를 했는데 이 항소심을 계속 진행하려면 미국 시간으로 25일까지 4억 5,400만 달러 이자까지 해서 이 6조 원의 돈을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자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탁금을 줄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그래서 이 위기를 타개하게 한 카드를 뭘 꺼내 들었죠? 트루스 소셜 역시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는 거죠. 본인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상장을 해서 그 상장 차익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려 하고 있습니다. 상장이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가장 쉬운 그 스펙, 우회 상장, 스펙과 합병해서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인 스펙과 합병을 해서 트루스 소셜을 모회사를 상장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 DWAC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의 주총에서 합병권을 이미 지난주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기업의 가치는 현재 55억 달러. 상당히 높죠. 이 돈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유한 60% 지분은 30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물론 이 DWAC 주가가 지금 급락을 했고요. 우회 상장이 승인될지가 상당히 바이든 행정부가 쉽게 안 해주겠죠. 안 하려고 해주겠죠. 그런 게 무언의 압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또 상장을 하더라도 보호예수로 트럼프 지분이 6개월간 묶입니다. 처분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현금, 재정 악화,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 법률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불식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 또 전쟁, 두 개의 전쟁이 상당히 변수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새로운 고비를 맞이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오선이 확정된 지 나흘, 4일 뒤에 러시아의 모스크바 공연장에 대규모 테러가 발생했죠. 그래서 지금 130명대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단 이슬람 국가 IS 소행이다라고 밝혔지만 푸틴 대통령 인정하지 않고 있죠. 우크라이나 소행이다.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래서 그에 대한 반격으로 보복을 선언하면서 지난 24일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그리고 서부 도시 르비우에 대한 미사일을 수십 발 퍼부었고요. 그리고 폴란드 국경 그 영공까지 미사일이 통과돼서 주변국들에 대한 긴장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일시 휴전도 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기나긴 긴축의 끝은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끝은 올 거야라는 희망은 있는데 이 긴축의 고통을 가중시켜왔던 전쟁은 종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의 금리 인하 움직임과 그에 대한 발언, 그리고 비둘기파에서 매파로 바뀌는지 매파에서 비둘기로 바뀌는지 이런 전향에 대한 발언을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이 두 개의 전쟁이 어떤 묘한 어떤 긴장감, 콜라보를 일으킬지를 보는 게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주 영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양웬니님을 비롯해서 정경 분리에 대한 정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ZH님은 이해 쏙쏙 되는 영상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많은 분들이 대선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NM8G님은 대선 자금에서 바이든이 유리한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당이 일단 갖는 프리미엄, 집권당이 갖는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은 경선을 사실상 하지 않았잖아요.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쓰지 않은 돈이 있었고 돈을 쓸 일이 없었고 공화당은 중도 하차를 하겠지만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계속해서 경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니까 돈을 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돈을 모으는 힘도 집권당 여당으로 많이 모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도층으로 확장하는 그 한계가 있고 쓰는
대부분의 정치 자금을 법률 비용,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쓰고 있으니까 벌금이나 뭐 변호사 비용 이런 법률 비용을 쓰고 있으니까 정치 자금이 덜 모이는 또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좀 대선 자금 측면에서 상당히 머니 게임인데 대선이라는 거는 유리하다는 면이 있고 특히 6개주, 7개주 스윙 스테이트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약세이지만 열세지만 이 돈이 실제로 쓰이고 광고가 집행되면 오차 범위 내에 지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뒤집힐지 모른다라는 게 상당수 여기 미국에 있는 워싱턴에 있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EH8님 같은 경우는 정부가 성장보다 복지인지 복지보다 성장인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는 분리할 수 없다라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리볼빙 이자 22% 놀랐다라고 ZD님께서 여기 하셨는데요. 상당히 많은 이메일과 문자 프로모션을 받습니다. 리볼빙 이자를 줄여줄게.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오는데 그래도 고금리거든요. 그런데 혹해서 리볼빙을 쓴다라는 건 이제 당장 카드 대금을 덜 결제해서 좋지만 이게 이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소비 지향적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이 리볼빙을 적절히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디러브님과 곰탱냐님 처음 들으셨다고 하는데요. 이탈하지 말고 계속 들어줄 수 있도록 처음 듣는데 귀에 꽂힌다고 얘기하셨는데 좀 더 귀에 팍팍 꽂힐 수 있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UP8X님 금리 인상 각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봤죠. FOMC에서 점도표에서 올해 말 금리나 횟수가 3에서 2회로 줄어들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지만 3회를 유지를 했죠. 근데 뭐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6월, 9월 계속 시시각각 인플레이션 완화 속도와 경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뭐 이번에는 3회 인하 유지를 했지만 FOMC 위원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 주에도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죠. 알찬 정치 뉴스는 최고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어디까지나 경제를 중심으로 합니다. 근데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나 선거 기간,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좀 더 그 비중을 이전보다 조금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경음악 좋네라고 하셨는데 저도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제목을 들었는데 또 까먹었습니다. 예.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난주에 뭐 좀 쿵쿵거리는 소리가 섞였다고 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올 건데요. 이 댓글에 저희 응원해주는 뭐 격려의 글도 상당히 저에게 힘이 되지만 질문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많이 남겨주시면 저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